지금 이 순간 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32층짜리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책상 위에는 올해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다. 매출 4,200억 원, 영업이익 850억 원. 하지만 10년 전 나는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의 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내게 늘 한 가지만 강조하셨다.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고 내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라. 나는 그 말을 지켰다.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졸업했고 중견 유통회사에 입사해서 성실히 일했다. 연봉은 3,200만 원. 서울에서 독립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은 송금할 수 있었다. 그녀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다.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나는 청혼했다. 그녀가 그랬다.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셔. 근데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그때는 몰랐다. 까다롭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장모님을 처음 만난 건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나와 달랐다. 장인 어른은 30년간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고 퇴직금과 부동산 투자로 약 3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다. 장모님은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당시 시세로 22억 원짜리에서 살고 계셨다. 나는 백화점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갔다. 59만 원짜리. 내 월급 수준에서 매우 과한 금액이었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모님의 첫마디는 냉랭했다. 직장은 어디라고 했죠? 가은유통이라는 회사입니다. 식품 유통 전문 회사이고 제가 영업팀에서. 연봉은? 숨이 막혔다. 직접적으로 물어올 줄은 몰랐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3,200만 원입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포크로 고기를 찌르며 중얼거렸다. 요즘 시대에 그 정도 연봉으로 결혼은 무슨? 식사 내내 장모님은 나를 평가하듯 바라봤다. 내 손톱, 시계, 구두, 말투, 식사 예절까지. 마치 하자를 찾아내려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약혼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장모님은 하객 명단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신랑 쪽 하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부끄럽게. 신혼집은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다. 내 적금 6천만 원,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5천만 원, 아내의 적금 4천만 원으로 간신히 마련했다. 장모님은 집들이 날 집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 딸이 고생이네. 에휴. 결혼 후 첫 명절 장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였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모님이 말했다. 우리 사위는 유통회사 다닌다는데 뭐 크게 되긴 글렀지? 요즘 같은 시대의 연봉이 그것밖에. 나는 참았다. 아내의 손을 보며 참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장모님은 정기적으로 아내를 불러 커피를 마시며 속삭였다.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내의 핸드폰에서 장모님의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봐. 지금 이혼하면 너는 아직 젊으니까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사람이랑 평생 고생하면서 살 거야? 결혼 2년차 아내가 임신했다. 기쁨도 잠시 장모님은 출산 후 조리원 비용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제대로 된 조리원은 2주에 600만 원은 해야 해.
당연히 사위가 내는 거지? 당시 내 통장 잔고는 280만 원이었다. 나는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만 원. 부족했다.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아버지는 철물점 운영자금에서 400만 원을 빼셨다. 괜찮다. 우리 손주인데 며느리 잘 챙겨. 하지만 장모님은 만족하지 못했다. 조리원비를 받아가면서도 그녀는 말했다. 이것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서 무슨 애를 낳아? 출산 후 3개월 나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육아로 인한 조퇴와 결근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연봉은 동결되었다. 3,200만 원. 결혼 전과 똑같았다. 집에서는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었다. 아내는 장모님 댁을 자주 방문했고 돌아올 때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매달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도 있잖아. 내가 더 노력할게. 이직도 알아볼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우린 처음부터 안 맞았던 것 같아. 그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었다. 장모님의 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결혼 3년 차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정확히는 장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고 나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보증금은 5대5로 나눴다. 이혼 당일 법원 복도에서 장모님을 마주쳤다. 그녀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이제 알겠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딸이랑 안 어울려요. 차라리 일찍 정리된 게 다행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섰다. 이혼 후 나는 회사도 그만뒀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상사의 실망스러운 표정. 견딜 수 없었다. 퇴직금 2,400만 원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35만 원.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한 달을 누워만 지냈다. 라면만 먹었다. 샤워도 이틀에 한 번. 거울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나. 그때는 웃고 있었다. 문득 생각했다.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에게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지 않았다. 퇴직금 잔액 1,800만 원. 1년 만에 외출이었다. 유통회사 3년 근무로 깨달은 게 있었다. 한국 소비자는 건강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유통마진이 제조 마진보다 훨씬 크다는 것.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들고 간 돈은 1,800만 원. 하노이 공장을 돌며 찾은 건 유기농 코코넛 오일이었다. 한국에서 2만 원에 팔리는 제품, 현지 생산 단가는 3,000원. 350만 원으로 500병을 수입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직접 사진을 찍고 포장했다. 첫 달 매출 48만 원. 둘째 달 180만 원. 셋째 달 520만 원. 4개월째 팔로워 15만의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소개했다. 하루 만에 주문 300건. 재고가 바닥났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 3,000병을 추가 수입했다. 1년 후 월 매출 3천만 원. 고시원을 나와 햇빛 드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제품을 늘렸다. 코코넛 칩스, 코코넛 슈가, 타이거너트 오일. 핵심은 스토리텔링이었다. 베트남 농장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고 농부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에 돈을 냈다. 2년차 월 매출 8천만 원. 하지만 온라인의 한계가 보였다. 진짜 시장은 오프라인이었다. 3년차 법인 그린웨이브를 설립했다. 자본금 5천만 원 전액 투자. 구로 디지털 단지 15평 오피스텔이 사무실이 됐다. 베트남의 OEM 생산 라인을 확보했다.
이제 남의 제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생산했다. 마진율이 40%에서 65%로 뛰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롯데마트와 첫 계약. 수도권 20개 매장 입점. 3개월 후 재주문, 6개월 후 전국 120개 매장으로 확대. 5년차 연 매출 350억 원. 직원 35명. 강남 역삼동 200평 사무실로 이사했다. 7년차 일본과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첫 해는 적자였지만 2년차부터 흑자. 일본 150억, 중국 220억의 매출이 터졌다. 동시에 편의점을 공략했다. 1,500원짜리 코코넛 칩스 월 판매량 120만 개. 9년차 코스닥 상장. 기업 가치 1,200억 원. 내 지분 68%. 상장 당일 주가는 180% 급등했다. 종가 기준 내 자산 가치 1,428억 원. 고시원에서 시작해 9년. 나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상장 3개월 후 나는 새 사무실로 이전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층짜리 빌딩의 최상층 전체를 임대했다. 450평.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임대료는 월 8,500만 원이었지만 이제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방문 예약 없이 오신 분이 계신데요. 성함이? 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다. 장모님이었다. 10년 만이었다. 1층 로비에서 올라온 그녀는 확연히 늙어 있었다.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의 주름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응접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커피를 권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회사인가요? 네. 제가 직접 창업해서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그린웨이브. 설마 했는데 당신이었군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사과? 변명? 아니면 또 다른 요구? 사실은 딸이 많이 힘들어해요. 재혼했는데 잘 안 풀려서 양육비도 부족하고.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녀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양육비는 합의한 대로 매달 정확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 통장 내역 보여드릴까요?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도 늘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10년 전 이혼 법원 복도에서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딸이랑 안 어울린다고 하셨죠? 차라리 일찍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당신 딸과 안 어울렸어요. 제가 이룬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압구정동 아파트, 지금 시세가 34억 정도 되죠? 제가 산 이 빌딩은 850억입니다. 장모님은 일어났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통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이 지난 10년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그 후로 장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딸 부부와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간섭이 심해 사위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따로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도 매달 양육비를 보낸다. 80만 원. 합의한 금액 그대로. 아들은 올해 12살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만난다. 아이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나는 그저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말했다. 언젠가 아들이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외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아들이 무엇을 배우길 바라는가? 복수의 달콤함? 아니라 내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길은 열린다. 그린웨이브는 올해 매출 4,2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은 280명, 해외 지사는 5개국에 설립되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면 생각한다. 만약 장모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면,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연봉 4천만 원짜리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거절이 나를 만들었다. 그녀의 경멸이 나를 불태웠다. 그녀의 냉대가 나에게 증명할 이유를 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무너뜨린 사람이 나를 가장 높이 올려놓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인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좌절한 사람, 꿈꾸는 사람, 포기한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10년 전 나는 고시원 창문으로 벽만 바라보았다. 지금 나는 32층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본다. 높이 올라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성장은 평생이다. 장모님께 감사한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렸기에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 당신이 나를 내쫓았기에 나는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기에 나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기억하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다.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쌓아 올릴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간다. 내일 있을 신제품 론칭 미팅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 나아간다. 그것이 내가 배운 유일한 진리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